유럽의 강들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릴 방법은 대한민국 서울의 한강을 연구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 권위의 도시 관련 국제회의장에 모두가 놀란 연구 결과 유럽 전체를 경악시킨 그 압도적인 비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만홍입니다. 프랑스 에코플래닛에서 도시 생태계 보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참석했던 세계도시 물관리 포럼의 열띤 토론장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 대표인 현수라는 분이 서울 한강의 물관리 시스템이 유럽의 유서 깊은 강들보다 뛰어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였죠. 이건 명백히 서구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어쩌면 도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우리 유럽의 경험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듯한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차분한 미소로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니 제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판단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확신에 차 있었죠. 마치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며칠 뒤 제게 공식 초청 메일이 도착했어요.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하천 관리 국제 심포지엄에 유럽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한강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솔직히 저는 이것이 저를 아시아 방식에 감탄하게 만들려는 잘 짜인 각본 같은 일종의 계획된 수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유럽 최고의 도시 생태계 보건 전문가이자 소르본 대학 환경 시스템 공학 박사로서 수세기에 걸친 유럽의 지혜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두고 보라지 않은 심정으로 다소 냉소적인 어조를 담아 완벽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파리 시내가 또다시 센 강의 범람으로 혼란에 빠졌던 바로 그날, 저는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게 되었죠. 출발 전, 제 동료인 영국 출신 리암과 독일 출신 미아는 화상 통화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라인강 유역 전문가인 미아는 서울의 홍수관리 시스템 관련 예비 데이터가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란 해석하기 나름이며 분명 한국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표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리암은 최근 템즈강의 낡은 방제 시스템도 해수면 상승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제게 열린 마음을 가져보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유럽 문명의 젖줄인 센 강, 템즈강 라인 강의 역사를 떠올리며 불과 수십 년 역사의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가까운 동료들마저 서울 측의 이야기에 쉽게 동요하는 것 같아 내심 서운한 마음과 함께 실망감마저 들더군요. 이번 임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어쩌면 흔들리기 시작한 유럽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다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스마트폰 화면에는 파리의 센강 홍수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루브라 박물관 지하층이 긴급 대피 중이라는 속보가 떠올랐고 제 심장이 바위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국제협력 담당관이라는 세나 씨였죠. 제가 예상했던 딱딱한 공무원의 모습과는 달리 세련되고 부드러운 인상의 완벽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보며 잠시 놀랐습니다. 심지어 제 모교인 소르본 대학에서 도시계획학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낯선 도시에 대한 제 경계심을 한순간 누그러뜨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찰나에 리암으로부터 템즈강 방벽 일부 기능 고장으로 런던 동부 저지대가 침수되었다는 절박한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정이 단순한 학술적 평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유럽을 구할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사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처음 마주한 한강은 제 상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압도적인 스케일로 도시 중심을 유유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세나시는 한강의 최대 폭이 1.2km에 이르고 천만 서울 시민의 삶과 역사,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속으로 모든 도시의 강은 주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그녀의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풍경은 사뭇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강변공원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센 강변의 우아하지만 다소 정적인 카페 풍경과는 확연히 다른 역동적인 활기가 넘실거렸습니다. 그때 다시 리암으로부터 파리 시장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우리가 수년간 공들여 설계한 센 강의 홍수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다급한 내용의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한 시스템이 위기에 처한 파리에 지금 당장 제가 있어야 한다는 죄책감과 조바심에 휩싸였지만 오히려 리암은 서울에서 뭔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와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어제 서울에도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다는 뉴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밖의 한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죠. 이 기묘한 평온함에 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세나 씨의 안내로 방문한 한강통합물관리센터에서 저는 첫 번째 지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디스플레이에는 한강 전체 유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수위 유속, 수질, 심지어 주요 공원 이용객 수까지 다양한 색상과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표시되고 있었죠. 압도적인 정보량과 시각적인 표현 방식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에도 센 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무심결에 언급하자 센터의 책임 연구원이라는 민준 박사로부터 가장 큰 차이는 접근 철학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곳 시스템이 강을 무조건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어요. 평소에는 시민들의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홍수 시에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하는 자연스러운 범람 허용 구간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더 높은 제방과 더 강력한 펌프로 홍수를 막으려는 유럽의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제 지식 체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한강통합물관리센터의 브리핑룸에서 민준 박사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는 제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어요. 2022년 서울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폭우 당시의 실시간 데이터와 센터의 단계별 대응 기록이었죠. 100년 만의 극한 강우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과거 비슷한 규모의 홍수 때보다 무려 80%나 감소했음을 명확한 숫자와 직관적인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솔직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한강 시스템의 비결이 뭐란 말인가?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 마음속 질문에 답하듯 민준 박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꼽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예측과 연동된 지정된 범람, 구역을 통한 유연한 물 관리였어요. 둘째는 도시 곳곳에 분산된 친환경적인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의 확대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이어서 세나 씨는 제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3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이라는 한강시민 안전 앱을 보여주었죠. 실시간 수위 정보, 공원 통제 상황 알림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강의 관리를 전적으로 정부와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기는 파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수준의 시민 참여였어요. 제가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민준 박사는 초기 투자 비용은 상당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반복되는 홍수 피해 복구 비용과 사회적 손실, 감소 효과를 고려하면 전통적인 강경 대응 방식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확신에 찬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15년간 도시 생태계 전문가로서 확신해온 저의 방법론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한강의 이 소프트한 시스템이 정말로 효과적이라면 왜 우리 센강은 이런 유연한 접근법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이 혹시 저의 그리고 우리 유럽의 기술적 자존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불편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죠. 다음 날 눈부시게 맑은 하늘 아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세나 씨는 제게 자전거를 함께 타며 한강을 직접 느껴볼 것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공원 산책 정도로 여겼지만 페달을 밟으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고 끝없이 펼쳐진 자전거 도로와 다채로운 테마의 공원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강과 교감하며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이 시스템의 진정한 힘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나 씨는 홍수 시에는 의도적으로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강 쪽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계단식 지형의 공원 구간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죠. 가장 위쪽, 즉 도로와 가까운 곳은 절대 침수되지 않도록 설계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그 아래로는 넓은 잔디밭,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는 모래사장과 습지 식물 군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휴식 공간이 물에 잠기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까 하는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세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초기에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이 시스템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들이 아끼는 공원이 도시 전체를 홍수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변의 아담한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우리는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강의 수질이 지난 수십 년간 극적으로 개선되어 이제는 식용 가능한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가 잡힌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위해 센강 정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여전히 센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파리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고층 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저마다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를 들고 강변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한강이 단순한 홍수 방지 시스템을 넘어 이미 도시 생활의 중심이자 시민들의 삶 깊숙이 통합된 살아 숨쉬는 유기체임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나 씨는 저를 호텔 근처의 한적한 한식 레스토랑으로 초대하며 한국의 저명한 생태 철학자라는 지훈 교수라는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훈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한강 관리 시스템의 진정한 비밀은 첨단 기술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자연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근본적인 인식, 즉 자연과의 깊은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 철학,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서양 철학이 자연을 종종 정복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자연과의 공존과 상생을 무엇보다 중시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잔 아래에 여유 공간을 둔 한국 전통 찻잔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죠. 솔직히 저는 속으로
지금 제가 철학 강의를 들으러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데라며 약간의 반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훈 교수님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야말로 바로 그 근본적인 철학적 성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차분한 어조로 응수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지훈 교수님은 제게 한국의 물과 관련된 전통 철학에 관한 프랑스어 번역본 책 한 권을 선물했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무심코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물은 가장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 그러나 그것은 공격함으로써가 아니라 인내하고 순응하며 함께 흐름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첫 문장이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자연에 대한 관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날 밤 창밖에는 예고 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새나 시로부터 내일은 서울에 많은 비가 예상돼요. 한강의 홍수 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파리의 센 강 홍수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평생 자연을 통제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해 온 저의 공학적 신념과 자연과 함께 흘러가라는 이 낯선 동양의 지혜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어요.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의 진리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세찬 비바람으로 회색빛이었고 뉴스에서는 예상 강우량이 150mm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세나 씨는 놀랍도록 차분한 모습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잠수교였어요. 이름 그대로 다리 하층부가 의도적으로 불어난 강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거세게 불어난 황토빛 한강물이 다리 상판 바로 아래까지 차올라 넘실거렸지만 상황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고 다리 위층으로는 차량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죠. 파리였다면 당장 재난 상황으로 간주되어 대대적인 교통, 통제와 함께 도시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었을 법한 광경이 이곳. 서울에서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예정된 수순이라는 세나 씨의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센터 내부는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이상하리만치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센터장은 현재 수위가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주요 수문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고 지정된 강변 저류지와 도심 공원들이 계획대로 임시 물 저장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평소 시민들의 소중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인 공원과 녹지 지역들이 일시적으로 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스펀지처럼 작동하는 듯 했어요. 반포대교 근처에서는 평소 시민들의 축구장과 농구 코트로 사용되던 넓은 둔치 공원으로 한강물이 서서히 유입되며 거대한 임시 저수지를 형성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잠시 잦아들자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강변으로 나와 불어난 강물과 물에 잠긴 공원의 풍경을 신기한 듯 사진 찍고 아이들에게 홍수 관리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는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안겨주었죠. 그 순간 제 스마트폰에 파리 센 강 홍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루브르 박물관 지하 수장고 일부가 결국 침수되었다는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마침내 우리가, 아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서 잘못된 접근법을 고수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켜고 파리시청과 에코 플래닛 본부에 장문의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물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물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죠.
폭우가 지나가고 거짓말처럼 맑게 갠 다음 날, 저는 세나 씨와 함께 한강의 과거와 미래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 선유도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과거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거대한 정수장이었던 이곳은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반적인 도시 개발 방식 대신 기존의 산업 시설물들을 창조적으로 재활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이었죠. 녹슨 거대한 콘크리트 여과조는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는 매력적인 정원으로, 높이 솟은 물탱크는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낡은 송수관들은 공원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독특한 조형물로 재탄생한 모습은 제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파리에서 오래된 산업시설을 대부분 철거하고 현대적인 건물로 대체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어요. 세나 씨는 이곳이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대신 그 흔적을 존중하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자연이 서서히 그 공간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 보존과 발전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방식과는 달리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한국적인 철학을 반영하는 듯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흙탕물에 잠겨 있었던 한강변 공원들이 벌써 말끔하게 정비되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홍수가 지나간 후 오히려 토사가 퇴적되어 생태계가 더욱 풍부해지는 자연의 역설에 대한 세나 씨의 설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치 자연 스스로가 가진 회복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나 씨가 한강과 서울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매우 비판적이었고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유럽이 이곳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적응하려는 열린 자세라는 것을요.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파리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전에 없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제 모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객관적인 분석을 담아내야 했지만 이번 여정에서 느낀 감정적 동요와 지적인 충격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그때 리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후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제 생각을 전했어요. 리암, 제가 완전히 틀렸었어요. 서울의 시스템은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해요. 제 말을 들은 리암은 놀랍게도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고집센 제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우위를 넘어선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바라보는 철학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이며 한국인들은 통제가 아닌 적응, 분리가 아닌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해 내려갔습니다. 한강 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과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저는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 깊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전문가라는 방어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습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세나 씨로부터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는 문자가 도착했죠. 약속 장소로 향하기 전 호텔방 거울 앞에 선 저는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딘가 달라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 오만함과 냉소로 가득 찼던 과거의 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금 더 겸손하고 열린, 어쩌면 아주 조금은 더 지혜로워진 새로운 제가 서 있었어요. 그 변화가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레스토랑 창가에서 세나 씨와 마주 앉아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이번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이토록 깊은 영감과 가르침을 얻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때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제 심경을 털어놓았죠. 세나 씨는 잔잔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것이 바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교류하는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과거 파리 소르본 대학 유학 시절 종종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 속에서 아시아인으로서 자신의 관점이나 아이디어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경험들을 담담하게 털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과거의 그런 편견들에 대해 사과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세나 씨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라며 따뜻하게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강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시설 그 자체가 아니라 강이 더 이상 통제와 관리의 대상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일부이자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시민들과 유리된 채 구경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파리의 센 강을 떠올리게 하며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죠. 파리로 돌아가면 센 강의 일부 취약 구간의 한강에서 영감을 얻은 자연 친화적 유역 관리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해 볼 생각이라는 제 계획을 듣고 세나 씨는 한강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겸손함이라는 말을 나지막이 덧붙여 주었습니다.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자연의 거대한 힘과 흐름에 귀 기울이며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겸손한 자세 말이죠. 그 조언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센 강의 홍수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에코 플래닛 사무실로 돌아와 리암과 미아를 만난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방대한 자료들과 사진들을 펼쳐놓고 센 강 동쪽의 만성적인 침수 구역을 위한 혁신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급진적인 제안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던 파리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도 서울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폭우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했던 한강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어우러진 공원의 사진들을 본 후 마침내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서울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1년 후 센 강 동쪽 구간에는 센 강 생태 회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개장식에는 한국에서 온 세나 씨와 민준 박사도 특별 초청되어 참석했고 그들의 깊이 있는 자문이 프로젝트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지난 봄, 파리에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오직 이 새로운 생태 회랑 구간만이 별다른 피해 없이 홍수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조절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런던, 베를린, 로마 등 유럽 전역의 도시 계획가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이 서울식 접근법을 배우기 위해 파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해질녘,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이는 센 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의미 있는 문화적 대화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과 강 사이의 깊은 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럽연합본부에서 강의 자연권 회복을 위한 선언문 초안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저는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이미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이자 영혼이며
때로는 가장 깊고 오래된 지혜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한강에서의 소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강들은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고, 이제 인류는 마침내 그 고요하지만 강력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서울을 찾았던 만홍 씨의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한강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졌지만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한국의 지혜와 철학에 큰 감명을 받았죠. 결국 파리로 돌아가 센강에 그 교훈을 적용해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요. 저도 이 사연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익숙한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느꼈어요. 진정한 발전은 이처럼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울림과 작은 영감을 드렸기를 바라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